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 14번째 시간입니다. 책의 내용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황태자비를 납치한 주범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사코는 계속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초저녁부터 아랫배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더니 통증이 복부 전체로 퍼지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쑤셔왔다. 아무리 참아보려 입을 앙다물어도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마사코는 납치범을 부르지 않았다. 아무리 납치되어 있는 몸이라지만 황실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사코는 마른 수건을 입에 물었다. 어떻게 해서든 혼자 고통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러나 참을수록 고통은 더했고 마사코는 차츰 의식이 희미해졌다. 이러다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순간 퍼뜩 마사코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마사코는 얼마 전 주치의가 이번에는 임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것이 떠올랐다. 주치의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 마사코는 납치범을 소리쳐 불렀다. 왠지 불안감이 엄습해 오며 마음이 급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마사코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비록 임신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납치범을 부른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사코는 비로소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눈물이 핑 돌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황실에서라면 모두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결혼 후 8년이 지나도록 황태자 부부는 아기가 없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지금 납치당해 있는 이 순간 임신의 예우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마사코는 얼른 자세를 고쳤다.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엎드려 있을 수는 없었다. 마사코는 두 손을 모아 배를 덮었다. 하지만 이 자세도 얼마 가지 못했다. 마사코가 다시 웅크린 자세로 배에 두 손을 대고 눈물을 참으려 애를 쓸 때였다. 철커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납치범이 들어왔다. 그는 마사코가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을 보자 빠른 발걸음으로 곁에 다가오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마사코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로 보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많이 아프? 납치범은 마사코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마사코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몽롱한 중에도 호흡 탈출 실패로 자신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마사코는 의심당하는 것이 싫었다. 어디가 아픈 거요? 마사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납치범이 병원으로 데리고 갈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은가. 마사코는 신음을 참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복통이에요. 고통의 와중에도 마사코는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마사코는 복부를 찌르는 고통 앞에 무너져 내렸다. 납치범의 얼굴이 굳어졌다. 직감적으로 진통제 정도로 해결될 상태가 아니란 것을 알아차렸다. 병원으로 갑시다. 마사코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통증으로 혼미한 와중에도 병원으로 가자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던 것이다. 납치범은 마사코를 부축했다. 마사코는 간신히 걸음을 옮겨 놓으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오? 산부인과요. 마사코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순간 납치범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 놀라움은 이내 당혹감으로 이어졌다. 산부인과라면 납치범으로서는 진찰실에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납치범이 들어갈 수도 없는 진료실 안에서 마사코가 한마디만 하면 의사나 간호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고, 그러면 이제껏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납치범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병원, 특히 산부인과로 간다는 것은 경찰서로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마사코는 납치범이 당연히 거부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마사코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산을 내려갔다.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겠소. 자동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납치범은 시종 굳은 표정을 지우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범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얼마 후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나오. 오늘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것이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소. 마사코는 납치범이 말을 마치기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자동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전 납치범은 차를 세우고 내려서는 트렁크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마사코를 부축하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리가 아니지만 이해해주기 바라오. 마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범의 부축을 받아 트렁크 안에 갇혔을 때 마사코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납치범이 선뜻 병원으로 가자고 했던 말에 감동했는지도 모른다. 트렁크 안에서 마사코는 납치범이 한 마을을 지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호등에 걸리는지 자주 차를 세웠다 출발시키곤 했다. 마을을 빠져나갈 무렵 마사코는 자동차가 검문에 걸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리자 마사코는 뜰 듯이 기뻤다. 이제 곧 경찰관은 트렁크를 열어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그러나 희망과 기쁨 뒤에는 납치범에 대한 연민도 함께 느껴졌다. 그는 오로지 마사코의 몸을 염려하는 일념으로 병원행을 결심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 어떤 납치범이 이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니 연민은 더해졌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사코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엇갈렸다. 수고 많으십니다. 납치범의 목소리에 이어 당연히 트렁크를 열어보겠다는 경찰관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뜻밖에도 마사코의 귀에 들려온 것은 경찰관의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하야시 목사님, 실례했습니다. 곧이어 납치범의 자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는 무슨,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마사코의 뇌리에 납치범이 이 지방의 유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이 고장에서 오래전부터 교회의 목사로 봉직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사코는 순간적으로 트렁크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트렁크를 두드리고 발로 차면 검문 경찰관이 즉각 반응할 것이다. 마사코는 이제 모든 상황을 끝낼 기회가 자신의 손에 넘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먹을 꼭 쥐고 트렁크를 힘차게 두드리려는 순간 마사코는 납치범과의 약속이 떠올랐다. 납치범은 긴장되고 절실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약속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때 마사코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먹을 쥔 마사코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마사코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또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에 대비해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억압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황태자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쉽게 확신이 섰다. 그러나 납치범이 보여준 인간적인 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병원행을 결심해준 납치범의 마음은 아무리 자신이 억압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날려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마사코가 이런 생각으로 골몰에 있을 무렵 차를 세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이어 트렁크 문이 열렸다. 한 작은 마을의 입구였다. 납치범은 이 부근 마을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어 트렁크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줄 때 마사코는 통증이 많이 완화된 상태였다. 납치범이라고 그런 기색을 모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바심이 났지만 그는 무심하게 자동차를 병원의 현관에 대고는 야간 비상벨을 눌렀다. 병원은 의사 한 사람이 경영하는 개인 병원으로 진료 과목은 내과와 산부인과였다. 간호사가 문을 열자 납치범은 즉각 마사코를 부축한 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부인과 환자요. 순간 마사코는 다시 한번 납치범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마사코를 내과 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면 납치범이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개인 병원인데다 납치범이 진료에 참여하는 이상 자신은 납치범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 깊은 밤이라 의사와 간호사 한 사람밖에 없을 터이고 그렇다면 자신은 납치범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납치범은 또렷하게 산부인과 환자라고 말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길래 이토록 태연하단 말인가? 납치범이 산길을 지키고 있지 않았음에도 탈출에 실패했듯이 그는 마사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만큼은 납치범도 별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혹시 납치범이 의사와 간호사를 모두 묶어놓거나 기절시키고 떠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내 마사코는 고개를 흔들었다. 납치범은 현관에 들어서자 부축을 풀고 간호사에게 마사코를 인계했다. 의사는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아마 도시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하면서 한가로이 환자를 보는지도 몰랐다. 간호사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의 앳된 나이였다. 납치범은 마사코가 진료실로 들어가기 직전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진료 결과는 의외로 단순한 복통이었다. 의사는 간단한 처방을 지시하고는 바로 들어가려 했다. 마사코는 급한 마음에 의사의 옷깃을 잡았다. 마사코는 이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부인, 너무 걱정 마세요. 단순한 복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하고는 돌아섰다. 주사를 놓고 난 간호사가 약을 지으며 커튼 뒤에서 물었다. 하나코 씨, 나이는요? 다시 한번 마사코는 당혹감을 느꼈다. 나는 하나코가 아니라 마사코라고 외쳐야 한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마사코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37이에요. 간호사는 이내 약을 지어왔다. 약 봉투에는 하나코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마사코는 납치범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왔다면 마사코는 절대로 가명을 댈 수 없었을 것이다. 마사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 납치범은 경황 중이라 의료보험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는 일반으로 계산했다. 자동차가 작은 마을을 벗어날 즈음 납치범은 다시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다. 마사코가 또다시 굴욕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자진해서 몸을 구부리고 트렁크로 들어가는 동작도 우스거니와 납치범의 손을 빌리는 건 역시 내키지 않았다. 고맙소. 납치범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마사코를 도왔다. 자동차는 아까 지나쳤던 검문소에서 한 번의 인사로 검문을 피하고는 도로를 달려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장으로 올라온 납치범은 트렁크를 열어 마사코가 나오는 것을 부축했다. 그러나 마사코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방으로 들어온 마사코의 마음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트렁크에 갇혀 오는 내내 검문소와 병원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후회와 납치범과의 약속을 지킨 데 대한 흐뭇함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물론 마사코가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납치범이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까지 자신을 데리고 간 데 대한 인간적인 고마움 때문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증조부가 왕과 왕비를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마사코의 뜻밖의 질문에 납치범은 놀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사관 한 사람의 잘못일 수는 없어요. 그건 나도 알고 있소. 그럼 그렇게 자학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더 이상 자학하지 않소. 우리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 젊은이네 집안도 있으니까. 민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납치범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총명한 여자였소. 나설 때와 물러나 있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한국의 여인. 하지만 일본 낭인들에게 젖가슴을 짓밟히고 칼을 맞고도 명성황후는 신음 대신 왕세자는 안전하냐고 물었소. 천상 한국의 여자였소. 마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 역시 단순한 복통에도 임신 가능성 때문에 태아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던가. 마사코는 민비가 일본인들에게 가슴을 짓밟히고 칼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아들의 안전을 묻는 광경이 떠올랐다. 마음이 쓰라렸다. 미안하네요. 같은 일본인으로서. 우리 일본 정부에서는 그 비밀 문서의 공개와 관련해 아직 대답이 없나요? 없소. 납치범의 목소리에는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납치범이 나가고 밤에 혼자 남은 마사코는 진지하게 한일 간의 역사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곤두순사는 오늘도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 움직였다. 모리의 특별 지시에 의해 곤두순사는 특별수사본부의 차출요원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나카의 말대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사람만을 수사하는 특이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보통의 경찰관이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이런 일을 피하려고 할 텐데 곤도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더욱 열정적인 특이한 사람이었다. 이미 수십 개의 마을을 혼자서 찾아다닌 그는 순찰차를 타고 기쿠 마을에 도착하자 바로 파출소를 찾아갔다. 이미 수십 번이나 뒤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깨끗해요. 파출소의 순사는 곤도를 보자 손을 휘휘 내저었다. 옆에 순사가 피곤해 지친 얼굴로 퉁명스럽게 한마디 보탰다. 24시간 비상근무 덕에 애들 얼굴도 잊어버리겠어요. 곤도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 마을 유지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유지들이요? 그분들을 왜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색 작업이죠. 파출소 순사들은 웃었다. 어눌한 순사가 유지들을 상대로 수색을 하겠다는 데야 웃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 마을 유지들 이래야 뭐 우리 소장님하고 동장님, 소방서장님, 우체국장님, 목사님, 의사 몇 분, 호텔 사장님 정도인데요.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하는 식으로 순사 하나가 몇 사람을 퍼댔다. 그 순사는 곤도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망신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여 속으로 웃었다. 곤도 순사는 일일이 그 사람들의 주소를 적었다. 산이 많은 기쿠 마을은 동네를 떠나 산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곤도 순사는 우직스럽게 파출소 소장의 집부터 찾아 나섰다. 수고하십니다. 파출소 소장은 곤도가 가진 특별수사본부의 신분증을 보자 점잖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곤도가 대문을 나서자 혀를 끌끌 찼다. 유지들의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던 곤도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허탄과 함께 뒤통수에 비웃음만 받으며 돌아섰다. 지칠 줄 모르던 곤도 순사도 날이 어둑해지자 맥이 풀렸다. 이제 하나 남은 유지는 목사였다. 그것도 신임 목사가 아닌 이미 10여 년 전에 교회를 일으킨 유지 중의 유지였다. 곤도는 차를 돌렸다. 그 목사만큼은 빼먹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출발해도 목사가 사는 곳까지 가자면 밤이 늦을 것이다. 약간 속력을 내어 마을을 빠져나온 곤도는 왠지 마음이 캥겼다. 이제껏 간사이 지방이 유지라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원칙을 어긴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곤도는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달리다가 핸들을 꺾었다. 그것은 원칙을 깨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마사코의 눈에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불빛은 산 아래에서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였다. 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 위에는 경광등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순간 마사코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드디어 수색대가 오는 것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사코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색대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단 한 대의 순찰차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이 확실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납치범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납치범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급히 이리로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마사코를 다른 방으로 옮길 것이다. 산장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 중에는 산길 아래가 보이지 않는 안쪽의 방도 있었다. 마사코가 거처하고 있는 방은 해가 잘 들고 전망이 좋았다. 마사코는 그제야 납치범의 배려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가능한 그녀를 최대로 정중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5분도 못 되어 순찰차는 산장의 현관 앞에 멈추어 설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마사코를 알아볼 것이다. 마사코의 가슴은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숲에 가려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하는 동안 계속 쿵쾅거렸다. 그러나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납치범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사코는 그가 다른 일에 신경이 팔려 순찰차가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순간 마사코는 납치범이 걱정되었다. 자신을 숨기지 못한다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순찰차는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마사코의 온몸은 갑자기 거센 배반의 기류에 휘감겼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찰차가 나타났다는 기쁨 속에서 어느 틈엔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납치범에 대한 연민의 싹이 머리를 내미는 것이었다.
이제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바로 코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마사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기에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속이 타고 입술이 말라 마사코는 방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다 마사코는 순찰차가 오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한 가닥 감정이 오롯하게 가슴 깊숙이에서 솟아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납치범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납치범에게 느끼는 개인적인 연민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사코는 마치 자신이 납치범의 동료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범행 동기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납치범으로부터 민비가 일본인들의 칼을 맞고 절명하기 직전 비명이나 신음 대신 혼신의 힘을 다해 왕세자의 안위를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날 밤 마사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한 군데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과 더불어 납치범의 마음이 비로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납치범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마사코를 불안하게 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데려간 행위나 해가 잘 들고 경치가 좋은 방에 감금한 것도 모두 신사적인 배려였다. 마사코의 내리에는 납치범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그 젊은이의 앳된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은 평생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자신들의 뜻을 실행에 옮긴 두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이 다급한 순간 마사코의 가슴을 저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간 황실에 들어오면서 묻어두었던 젊은 시절 품었던 정의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마사코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제 순찰차는 바로 산장 아래로 다가왔다. 한 굽이만 돌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마사코는 전력을 다해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납치범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봐요, 큰일 났어요. 마사코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애절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때 마사코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마사코가 주먹에 느껴지는 감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 힘을 다해 두드리던 육중한 나무 문이 마찰음과 함께 열리는 것이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단 말인가? 마사코는 문을 열고 나와 숲으로 달렸다. 마사코가 막 숲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번쩍이는 경광등과 함께 순찰차는 산장 현관에 멈춰섰다. 곤도 순사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두들겼다. 실례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곤도는 몇 번 소리쳐 부른 다음 그래도 대답이 없자 불이 켜져 있는 마사코의 방으로 걸어갔다. 밖에서 방을 살피던 곤도는 문이 빼꼼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슬쩍 문고리를 당겼다. 그러자 육중한 나무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곤도는 목만 길게 뽑아 방을 이리저리 살폈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주거에 함부로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곤도도 익히 아는 바였다. 여자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분명한 방이었다. 누구요 당신은? 곤도는 갑자기 들려온 묵직한 남자의 음성에 깜짝 놀랐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한 남자가 바로 뒤에 버티고 서 있었다. 미안합니다.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곤도 순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요? 사나이는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다. 황태자비 납치 사건 때문에 수색차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안 계시기에 찾던 중이었습니다.
절대로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납치범의 눈이 재빠르게 방 안을 훑었다. 정말입니다. 문이 열려 있기에. 마사코가 없는 것을 확인한 납치범은 그제야 목소리를 늦추었다. 미야나오, 나는 하야시 목사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덴리 경찰서의 곤도 순사입니다. 부근의 마을들을 수색 중인데 오늘은 이 마을 차례라 들렀습니다. 수고가 많소. 그런데 마을의 파출소에서 나에 대해 얘기하지 않던가요? 물론입니다. 유지 중에 유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유지들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유지만 찾아다닌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의외의 범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언제 왔소? 이제 막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누가 기거하는지 여쭤봐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실례는 무슨, 수색이라는 게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오?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어떤 분들은 먼저 호통부터 치시기 때문에 힘없는 순사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 방엔 나의 여동생이 거처하고 있어. 지금은 산책이라도 나갔나 보. 그렇군요. 곤도는 대답을 하면서도 방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하이힐과 여자용 운동화가 눈에 띄었다. 참 멋진 하이힐이군요. 이런 시골에서는 존처럼 볼 수 없는 멋쟁이 구두네요. 납치범은 당황했다. 이 순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늘어놓는지 알 수 없었다. 납치범은 소리 없이 숨을 들이마셨다. 도쿄에서 사는 동생이 당분간 요양처 왔소. 그렇군요. 그럼 패가 많았습니다. 뭐 더 협조할 것은 없소? 없습니다. 목사님을 직접 뵈었으니 됐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곤도는 인사와 함께 쫓기다시피 차에 올라탔다. 아직 수사 경력이 별로 없는 그로서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빈 방을 들여다본 것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목사가 상부에 항의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곤도는 바로 차를 빼서는 산 아래로 내려갔다. 납치범은 곤도의 순찰차를 유심히 살폈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곤도가 내려가자마자 납치범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마사코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납치범은 다시 집 밖으로 뛰어나가 곤도 순사의 순찰차에 시선을 집중했다. 결코 서두르는 운전도 아니었고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마사코를 트렁크에 실었다면 도중에 멈추어 자리를 바꿔 타게 하거나 속도를 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두들겨 보아도 마사코는 없었다. 납치범은 다시 방 밖으로 나와 욕실로 가보았다. 역시 거기에도 마사코는 없었다. 납치범은 애타는 가슴을 간신히 억누르고 생각을 해보았다. 납치범이 집을 비운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그 5분 사이에 그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마주치지 않을 차량은 있을 수 없었다. 마사코는 곤도가 오기 전에 탈출했을 거라는 게 유일한 결론이었다. 그는 산장을 비우면서 마사코의 방문을 열어두었다. 병원을 다녀온 후로 마사코와 인간적으로 가까워진 느낌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믿었다. 만약 마사코가 방 안에 있는 상태에서 곤도 순사가 왔더라면 납치범은 꼼짝없이 붙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사코가 탈출했다는 결론을 내린 범인은 급히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풀어놓은 개들이 염려되었다. 훈련이 잘 된 개들이라 함부로 물지는 않겠지만 마사코가 굳이 개들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랐다. 납치범은 휘파람을 불어 개들을 불렀다. 개들은 주인의 휘파람에 날쌘 동작으로 뛰어왔다.
두 마리가 다 흥분한 기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산장으로 올라왔다. 마사코의 방에 들어선 순간 납치범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금 전까지도 텅 비었던 방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황태자비 마사코였던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오? 마사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편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내내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내 결론은 뭔가 틀림없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일본인으로서 그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보았던 그 청년의 맑고 선한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냥 떠나면 그 눈동자는 영원히 원한을 품고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당신은 일본의 황태자비가 될 자격이 충분한 여자요. 일본의 진정한 힘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이 드오. 어쨌거나 오늘 일은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똑똑한 마사코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왜곡의 출발점은 바로 임나 일본 부설에 있군요. 그렇소.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출발하오. 정신대니 징용이니 하는 것은 오히려 취업적인 문제요.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한국을 쳐야 한다는 의식을 조장하는 게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요. 일본 군국주의의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임나란 뭐죠? 임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서 중 오직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지명이요. 임나 일본부란 임나에 있는 일본의 관청이란 뜻이고 이것이 한반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일본인들의 주장이요. 지난 세기에 군국주의자들이 선량한 일본 국민을 전쟁에 동원할 때 써먹던 수법도 바로 여기에 근거하오. 과거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하던 땅이었다. 그러니 이제 되찾자. 하지만 그 임나 일본부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본의 학자들조차 일본 서기를 믿지 않소. 이 역사서는 후세의 누군가가 조잡하게 맞춰놓은 위서라는 게 정평이요. 일본 서기는 그보다 8년 앞서 편찬된 고사기를 참고로 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고사기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소. 또한 얼마나 조잡하게 짜맞추었는지 일본이라는 국명은 7세기에나 생겼는데 이미 4, 5세기경에 임나 일본부라는 이름의 관청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소.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시절 일본의 학자들이 한반도에서 그와 같은 지명을 찾아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죽을 힘을 다해 그런 지명을 찾아내려 했소. 그러나 지금까지 근 100년 이상에 걸쳐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임나 일본부는 완전한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근래의 타 교과서에서는 임나란 말도 거의 사라졌소. 그런데 갑자기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서는 임나 일본부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오. 오죽하면 19개나 되는 일본의 역사학회가 연합하여 이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성명까지 냈겠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교과서는 우리 일본 국민 모두의 수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납치범은 마사코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게 그 비밀 문서의 내용에 대해 어렴풋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마사코는 절묘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져왔다. 납치범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양복 주머니에서 오려진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꺼내 건네주었다. 납치범이 민비의 시체를 불태운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한 시한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 비밀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던 납치범이
정부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즉각 민비의 시체가 불태워진 이유를 밝히라고 한 것으로 보아 비밀 문서는 민비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모종의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민간에서는 수많은 억측이나 돌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납치범의 요구 시한까지도 이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서는 납치범의 요구가 유네스코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교과서 심사 최종일 하루 전날에 맞추어져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납치범은 새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불만을 품은 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를 읽고 난 마사코는 얼굴을 찌푸렸다. 민비의 시체가 정말 불태워졌나요? 그렇소. 그럼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했겠네요? 시체 없이 장사를 치렀소. 그것도 2년 후에. 살해당한 것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시체마저 불태워지다니 왜 그렇게 됐죠? 추측은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그 비밀문서에 민비의 시체가 불태워진 이유가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대 그럴 것으로 생각하오. 정부에서는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끝내 아무런 회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죠? 사실 납치범으로서도 난감했다. 아무리 일본의 상징적인 공적 존재로서 황태자비를 납치했다 해도 이제는 동료 의식마저 느낄 정도로 그녀와 가까워져 있었다. 순찰차가 왔는데도 스스로 몸을 숨긴 황태자비가 아닌가. 이번 일을 계획할 때 틀림없이 이런 경우도 예상했겠죠? 납치범은 맨 처음 범행을 계획했던 때를 떠올렸다. 일본 정부가 그 문서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럴 경우에 대해 인우와 격론을 벌이던 때가 생각났다. 선생님, 만약 일본 정부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문서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하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전 이번만큼은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지? 아니야만 못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황태자비를 살해해야 합니다. 만약 그냥 황태자비를 풀어주면 우리 한국인은 또다시 일본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부터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던 때까지의 역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역사를 읽는 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건 국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모할 만큼 담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너무도 과감하게 목숨을 버리더군요. 반면 우리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비겁하고 무력했던 겁니까? 인우야,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는 황태자비를 어떻게 살해할 수 있단 말이냐. 선생님, 명성황후를 생각하십시오. 그 처참한 죽음을요. 이제껏 일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일본인도 그 죽음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저변에는 한국 사람은 자기 나라의 왕비가 외국의 깡패들에게 살해당해 불태워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자들이라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결국은 한국인을 멸시하는 바탕이 되죠. 우리를 얼마나 업신여기면 사과는커녕 이제는 역사조차 왜곡하겠습니까? 인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 우리가 그 역사교과서에 항의하여 대사를 귀국시켰을 때 또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었지만 슬그머니 되돌아가야 했던 대사. 그렇게 대사를 귀임시키는 우리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비겁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모두 역사를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했다면
당연히 복수를 하거나 사과를 받았어야죠. 그때 사과를 못 받았으면 그뿐이지 지금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그러진 역사에 대해 누군가를 꾸짖을 줄만 압니다. 자신이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치면서도 정작 현재의 비참한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신이 지금 그 사과를 받아야 하고 또 사과하지 않는 일본인들을 응징해야 할 주인공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든 말든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황태자비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역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안다. 나도 그 점이 염려스러워. 선생님,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합니다. 황태자비를 그냥 돌려보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은 또다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인우에게는 다짐을 해두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황태자비를 살해하겠다고. 범행 후에도 그 다짐이 있고서야 인우는 미국으로 떠났다. 납치범은 대답을 기다리는 황태자비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원래 당신들의 계획은... 납치범은 손을 들어 황태자비의 말을 끊었다. 황태자비인 당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소. 묵직한 목소리만을 남기고 범인은 방을 나가버렸다. 마사코는 납치범이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렸다. 그리고 범인이 납치 이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황태자비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사코는 자신의 납치가 납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태자비라는 자신의 신분은 민비의 비극적인 죽음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거짓과 역사 왜곡의 실태를 세계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족보 작업 확인을 의뢰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다나카는 마침내 일목요연한 후손들의 명부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이들 중 국내에 없는 자들이 용의자야.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 있는 자란 말이지.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납치범은 일본에 있는 자들 중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 머무르는 자일 것이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43살의 임성규란 자로 하시모토의 증언과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13년 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이자의 부친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라는군. 그래? 뜻밖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범죄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 임성규의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어. 정보가 세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야. 자네는 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주게. 나와 만난 후 혹 그자가 일본으로 거는 전화가 있으면 도청을 하고 임성규의 소재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다나카는 즉각 경시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모리는 다나카의 지시를 듣자 목소리부터 들떴다. 임성규의 소시지가 확인되면 바로 체포할까요? 그래, 하지만 조심하게. 알겠습니다. 경시정님은 바로 오실 겁니까? 임성규의 부친을 만나보고 바로 가겠네. 다나카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임성규의 부친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 교회는 으리으리했다. 건물의 크기만으로도 교세를 충분히 짐작할 만했다. 의외로 임성규의 부친은 일본에서 찾아온 형사라는 말을 듣자 선선히 만나주었다. 임 목사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다나카를 맞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에게는 세 발의 피라는 투였다. 나도 오랫동안 그 애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소. 성규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소?
범죄에 개입된 것 같습니다. 범죄? 범죄라고 했소?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의 자식이 범죄에 관련되다니. 그래, 무슨 범죄란 말이오? 일본의 황태자비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제야 임 목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다. 김인우라는 청년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임 목사는 다나카의 물음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다나카는 임성규의 꼬리를 잡기 위해 한국 경찰에 그의 부친을 인계하지는 않았다. 임 목사의 태도로 보아 임성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혹시 아들의 일이라 연락이 될 경우에 대비해 도청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임 목사를 만난 후 다나카는 오전에 바로 공항으로 가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납치범이 요구한 시한이 이제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모리가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흥분 상태였다. 바로 그놈입니다. 다나카는 모리의 인사로 체포 완료라는 말을 기대했던 터라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놈은 일본에 들어온 후 몇 년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그 후로는 잠적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거주지는 어디였나? 오사카였습니다. 오사카라? 대도시인데다가 한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라 추적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한국의 형사대로부터는 연락이 없었나? 네, 아직 없습니다. 아마도 임 목사는 다나카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렸거나 정말 아들의 소재를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인 모양이었다. 한국 교민 사회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조사하도록 해. 진행 중입니다. 뭐가 나와도 나오겠지. 문제는 시간이지만. 곤도 순사는 산장에 다녀온 후로 어딘지 썩 개운하지가 않았다. 산장에서 보았던 여자의 방. 그 방이 못내 이상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바로 뒤에 그림자처럼 다가와 있던 목사. 그 목사가 주던 위압감. 그리고 순찰차를 훑어보던 그 싸늘한 눈초리.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동생이라는 여자는 왜 신발을 방 안에다가 두고 있었을까? 산책을 나갔다는 여자의 운동화는 왜 방 안에 그대로 있었을까? 방의 모양으로 보아 여자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지냈을 수도 있다. 산책을 나간 후라면 슬리퍼와 운동화와 하이힐 중 슬리퍼와 하이힐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곤도 순사는 도쿄의 경시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모리 형사님, 덴리경찰서의 곤도 순사입니다. 아, 곤도, 무슨 일인가? 황태자비 전화의 구두는 어떤 모양입니까? 구두? 검은색으로 나비 무늬에 금지 장식이 달려있지? 검은색이라고요? 곤도는 순간 알쏭달쏭했다. 자신이 본 게 검은색인지 갈색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어떤 목사의 산장에서 본 게 그런 모양은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색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무슨 소리야? 목사의 산장에서 뭘 봤다고?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를 본 것 같아서요. 확인을 해본 다음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모리는 역시 곤도 순사는 좀 싱거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곤도는 오후에 오늘 조사해야 할 마을들을 둘러보고 나면 길이 좀 멀긴 해도 어제 그 산장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황태자비 마사코는 납치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납치범을 도와주기까지 했는데요. 435호 전문의 내용은 언제쯤 밝혀지게 될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